카메라로 바깥을 촬영할 겁니다. 드디어 왔군요. 좋아요. 사람들은 토네이도가 마치 비행기가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듯한 소리를 낸다고 말하죠. 허리케인도 마찬가지였는데 다만 소리가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어요. 밖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은 정말 평생 처음 보는군요. 계속 귀가 멍멍합니다. 지금 풍속은 적어도 시속 180km가 넘는 것 같습니다. 허리케인의 구름의 벽이 데이드 카운티를 강타했습니다. 시속 280km의 강풍이 바로 이 영상을 만들던 레이더까지 파괴됐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지붕 날아가는 소리를 들었냐고 물었죠. 뭔가가 부엌과 거실 벽을 강타했고 벽이 쓰러졌습니다. 물건들이 우리에게 마구 쏟아졌어요. 우린 구석에 숨어 있었죠. 물이 차오르고 있었고 사방이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린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붕이 날아가고 난 뒤 폭풍이 더욱더 심해졌고 우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벽 밑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죠. 가구들이 머리 위에 떨어져서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이들도 우리도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다행히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끔씩 이 필름을 다시 볼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죠. 스탠리의 집에서 서너 블록 떨어져 있던 조립식 주택들은 허리케인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벼운 구조물들은 철저하게 파괴됐죠. 이곳이 가장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동식 주택단지인데 아마 137번가와 150번 갈 겁니다. 이 동네는 이동식 주택단지가 꽤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군요. 모두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사람들이 겪은 최악의 바람은 아마도 아주 강력한 폭풍 정도일 겁니다. 아마 시속 80km 정도의 돌풍에 전깃줄이 끊어지거나 나무 몇 그루가 쓰러지는 걸 보았겠죠. 허리케인 앤드류의 위력은 그런 바람보다 15배나 20배쯤 더 강력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23명의 사망자가 발견됐죠. 사망자는 결국 62명으로 늘어났고 재산 피해는 모두 5만여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었죠. 플로리다 해안의 위쪽에는 허리케인보다도 더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죠. 이 바람의 이름은 제트 기류입니다. 폭이 200km나 되는 이 거대한 기류는 시속 300에서 500km에 달하는 속도로 지구 전체를 감싸며 돌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바람인지 느껴보려면 다시 실험실의 풍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강한 바람에 노출되면 사람에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트 기류의 위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보호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실험입니다. 일찍이 이런 속도의 바람에 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것은 최고 시속 320km의 바람에 사람을 노출시키는 실험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재현하려 하는 제트 기류는 전쟁 중의 한 사건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때인 1945년 오리곤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몇 명의 초등학생들이 숲속에서 신기하게 생긴 물체를 발견했죠. 그걸 건드리자 그 물체는 폭발했고 아이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곧 미국과 캐나다의 서해안에서 이와 비슷한 물체들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그 물체를 자세히 조사해본 결과 그것은 거대한 종이기구에 의해 운반된 일본의 폭탄이었습니다. 캐나다의 불발탄 처리 전문가인 버트 데이가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이건 거대한 종이 기구에 매달려 있던 원만형 폭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폭탄이 이처럼 복잡하다는 건 드문 일이지만 어쨌든 성능은 괜찮았어요. 이것은 페이퍼라는 작전명으로 알려진 일본군의 종이 기구 중 하나입니다. 아무도 기구 폭탄이 어디에 떨어질 것인지 예측할 수 없었죠. 미군은 이 폭탄들이 일본에서 왔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사람들 사이에 큰 혼란이 빚어질까 우려했습니다. 그걸 감추려고 우린 캐나다 공군을 비난했습니다. 캐나다 공군기가 폭탄을 싣고 가던 중에 그중 하나가 떨어진 거라고 발표했어요. 우린 그들을 한심한 멍청이들이라고 비난하고 사건을 덮어버렸죠. 하지만 그 기구들이 일본에서 미국까지 날아온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 크기의 기구는 보통 800km 정도밖에 비행할 수 없는데 일본까지의 거리는 무려 7,200km였으니까요. 일본인들은 이미 태평양 상공에는 아주 빠른 기류가 있으며 이것을 이용하면 미국 쪽으로 비행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이 기류의 정체가 명확히 밝혀진 건 전쟁이 끝난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이 기류를 이용해서 미국을 폭격할 수 있는 값싸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죠. 일본에 있는 세 곳의 기지에서 발사된 기구에는 정교한 추와 보도계와 시한장치가 포착돼 있었죠. 기구는 15,000m의 고도까지 상승한 뒤 곧장 제트 기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트 기류를 탄 기구는 순식간에 태평양을 건넜고 시한장치가 이 기구를 미국과 캐나다에 떨어뜨렸던 것이죠. 기구가 땅에 떨어지면 쾅 하고 폭발했습니다. 나뭇가지 같은 데 걸리면 기구에 폭탄이 매달려 있는 게 보였죠. 일본은 제트 기류를 이용한 폭격을 계속했고 미국은 이 교묘한 공습을 속수무책으로 쳐다봐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건 정말 기발한 계획이었어요. 일본인들은 영리했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거리에도 불구하고 모두 1,000개가 넘는 폭탄이 북미 대륙까지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망자는 6명뿐이었죠. 오늘날 제트 기류는 훨씬 더 평화로운 목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 기록 보유자인 기구 비행사 브라이언 존스와 베르트랑 피카르에게 제트 기류를 찾는 건 사활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상 최초로 기구를 타고 세계를 일주하기 위해 스위스에서 출발했는데요. 바로 제트 기류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죠. 물론 기구를 타고 제트 기류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에 제트 기류가 형성될지 몰라서 기상학자를 고용했습니다. 2명의 기상학자가 우리를 위해서 일했는데 단지 제트 기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매일같이 10,000번 이상의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지구상에는 모두 5개의 제트 기류가 존재합니다. 제트 기류는 서로 다른 거대한 대기 순환들의 경계선에 나타나죠. 이곳에선 열대에서 상승한 저압의 공기가 극지방의 고압 공기와 만납니다. 이들이 접하는 곳에선 예측 불가능한 튜브형의 흡전 기류가 형성되죠. 이 제트 기류를 찾아야 빨리 여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갑자기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 기구를 밀어주는지 모르지만 제발 멈추지 마라. 넌 정말 아주 잘하고 있어. 제트 기류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줬습니다. 우린 세계를 거의 한 바퀴 돌았죠. 태평양도 건넜고 이제 남은 건 대서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 14일 만에 지구의 4분의 3을 돌았지만 어느 순간 제트 기류는 홀연히 사라져버렸죠. 정말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마치 손에서 손가락이 갈라지듯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린 고도를 낮춰 정말 낮은 곳까지 내려와서 다음번 제트 기류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영국의 전문가들은 우리 연료가 곧 바닥날 것이며 대서양을 못 건널 거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랬고요.
아래쪽에선 차가운 바닷물이 연료가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었고 가장 가까운 육지도 닷새를 더 가야 했습니다. 암담한 상황이었죠. 지독하게 느립니다. 겨우 시속 40km죠. 우린 지금 바다 한복판에 있고 아주 느리게 가고 있어요. 끔찍한 닷새가 지났습니다. 이젠 세계 신기록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죠. 이때 제트 기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트 기류까지 상승하려면 귀중한 연료를 탕진해야 했습니다. 기구는 더 가벼워져 있었죠. 사실 우리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미 온갖 걸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간신히 상승할 수 있었고 가능한 한 최대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고공에 도달했고 곧장 제트기류의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시속 110km를 넘더니 190, 210km로 계속 빨라졌죠. 우린 그 제트기류의 중심부를 타고 쏜살같이 대서양 위를 날아갔습니다. 우린 각자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래 이건 정말 멋져하고 생각했죠. 이제 결승점에 도달하는 건 걱정거리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해냈어. 그래 해냈다고 해냈어. 이들은 불과 21일 만에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북아프리카에 안착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기록에 도전합니다. 바로 제트 기류의 속도죠. 풍동은 이런 속도를 만들 수 있지만 문제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곳에서 시속 160km 이상을 견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시속 160km죠. 경비행기가 이륙하는 데 필요한 속도입니다. 시속 220km입니다. 이것은 허리케인이나 작은 토네이도의 풍속이죠. 아마도 이것이 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 속도인 것 같습니다. 제트기류의 속도와는 차이가 많고 하지만 이곳의 기술자들은 이 풍동 안에서 이 정도 속도라도 견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보다 훨씬 더 강한 바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과연 어떤 바람인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시속 220km의 바람도 지독하지만 체드 어윈은 무려 시속 500km의 바람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이 토네이도가 그를 덮쳤는데요. 이 토네이도는 제트 기류보다도 160km나 더 빨랐고 우리의 실험보다 2배 이상 빨랐습니다. 바람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변덕쟁이죠. 우린 집안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다가 남서쪽에서 토네이도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토네이도는 바로 저쪽에서 나타났는데 그 폭이 약 2.5km 정도였습니다. 토네이도는 한동안 저 언덕 위에 머물러 있었죠. 약 1분 동안 그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면적이 2,400제곱미터나 되는 교회를 통째로 휘감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서 장난감처럼 바닥에 내던져 버렸죠. 우린 이곳으로 왔고 자갈돌이 날아와서 도로를 덮쳤는데 그 속도가 아마 시속 160km 됐을 겁니다. 우리 가족은 이쪽으로 건너왔는데 아들이 곧 연못에 빠질 것처럼 비틀거렸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배수관으로 들어갔죠. 우리 모두 여기에 들어가서 무릎으로 기어서 가운데로 갔어요. 토네이도가 지나갈 때까지 꼼짝 않고 이 안에 있었어요. 스스로 회전하는 바람에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토네이도의 발생 원리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제트 기류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토네이도는 슈퍼셀이라고 하는 거대한 회전 뇌운에서 형성됩니다. 어떤 슈퍼셀들은 고도 13,000m까지 상승하는데 그곳에선 제트 기류를 만날 수 있죠. 빠르고 거대한 제트 기류가 뇌운의 상층부를 빨아들이면 뇌운의 하단부는 더 많은 공기를 빨아올리죠.
이로 인해 네온 속에 있는 공기층에 교란이 생겨서 공기층의 위아래가 뒤바뀝니다. 그 결과 구름 밑에선 수평 방향의 회오리 바람이 나타나게 되죠. 이 회오리 바람은 강력한 흡입력 때문에 튜브 모양으로 바뀌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요. 튜브의 끝이 지면에 닿으면 토네이도가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는 정말 치명적이죠. 가족을 잃은 이웃 사람들이 정말 안 됐습니다. 대피하던 도중에 한 동네 아이를 만났는데 에드, 네 엄마 어디 계시니? 하고 물었더니 엄마하고 같이 걷고 있을 때 토네이도가 갑자기 손을 잡고 있던 엄마를 빨아들였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대피하지 못했죠. 그날 밤에 죽었어요. 피해를 조사해본 결과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동차까지도 토네이도에 빨려 올라가서 엄청난 거리를 이동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대는 몇 명 안 되는 목격자들 중 한 명입니다. 버든에서 승용차와 픽업 트럭이 하나씩 날아왔는데 거기서 여기까지는 무려 90km입니다. 여기 이 연못에 떨어진 한 남자는 50km 떨어진 치칸사에서 왔죠. 최대의 동네를 철저히 파괴한 토네이도는 F5 등급에 해당하는 보기 드문 괴물이었습니다. 이것은 토네이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등급이죠. 이 토네이도에서는 사상 최고 풍속이 관측됐는데 무려 시속 512km였습니다. 이런 바람은 도로의 아스팔트도 벗겨냅니다. 지상에 미치는 힘은 핵폭발의 충격만큼이나 강력하죠. 제가 배수구에서 나왔을 때 한 사람이 집이 어떻게 됐냐고 묻길래 우리 집이 어딨지 하고 대답했죠. 여기 있던 존슨의 집도 없고 우리 집도 없고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 밖에서 제가 쓰던 물건들의 파편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요. 그 뒤 전 비가 오면 항상 언덕에 올라가서 예전에 제 물건들을 찾아다니죠. 운이 좋으면 가끔씩 쓸만한 걸 찾아내요. 가장 피해가 심했던 곳은 오클라호마시의 남쪽에 있는 브리치 크릭이었습니다. 토네이도는 단 15분 만에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요. 몇 개 남지 않은 건물들 중에 학교 체육관이 있었고 생존자들은 이곳으로 모여들었죠. 이 학교의 교장인 제니 프로에스는 체육관을 응급구호센터로 바꾸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밖에서 일을 하거나 집안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게 얼마 전 일인데 지금은 모두 죽었어요. 겨우 10분이나 2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마을 전체가 전부 다 휩쓸려 나갔죠. 이곳은 학교 체육관인데 아이들이 농구나 다른 운동을 하러 오는 곳이죠. 토네이도 있던 날 밤엔 이곳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됐어요. 사람들이 학교 직원들한테 시신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다쳐서 피를 엄청나게 흘렸죠. 그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한 동네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서 신음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관람석에는 얼이 빠진 채 마냥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한텐 갈 곳이 없었죠. 집 근처엔 아무도 그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체육관을 찾아온 거죠. 전 그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 전체에 작은 갈색 반점이 있어서 마치 여드름이 난 것 같았죠.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건 진흙이 피부에 박힌 거였어요. 전 밖으로 나와서 언덕 위로 올라가 봤죠. 거기 서서 학교 쪽을 뒤돌아봤는데 정말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누군가가 거대한 잔디깎이 기계로 민 것 같았죠. 언덕 위로 올라갔다가 밀고 내려간 뒤에 또 다음번 언덕 위로 올라간 것처럼요. 오클라호마시 지역 전체에서 48명이 사망했고 4천여 채의 가옥이 파괴됐습니다. 단 11시간 동안에 65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죠. 그 토네이도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언덕 위에 살던 다넬 집안 식구들도 죽었죠. 켈리 콕스도 그곳에서 어머니를 잃었고요. 언더우든의 가족은 여기 언덕 뒤쪽에서 살았죠. 그들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전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이면 충분해요. 강력한 바람이 지상의 물체에 부딪히면 바람은 그 에너지의 일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집이 무너지거나 나무가 쓰러지죠. 또한 바람이 물과 부딪혀도 엄청난 에너지가 물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바람은 어떤 표면과도 마찰을 일으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표면은 바다로서 전 표면적의 70%를 차지하죠. 그래서 바람과 물의 마찰이 때때로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고 해도 그건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곳 하와이 해변에선 물과 바람의 마찰이 만들어낸 막대한 에너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찰에 의해 만들어진 파도는 보기에도 즐겁고 파도 타기는 더욱더 즐겁죠. 하지만 바람이 바다에서 폭풍우를 일으키면 참극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트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최고의 요트 선수들이 모여들어 세상에서 가장 거친 바다를 상대로 서로의 기량을 겨룹니다. 도치는 바람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도구들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죠. 이곳은 그 유명한 파스넷 록인데 요트 경기 이름도 여기서 따왔습니다.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섬들 중 하나이며 그래서 이곳에선 대서양 폭풍의 위력을 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폭풍들은 강력한 바람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죠. 이 폭풍들은 조건에 따라 이곳 해역 전체에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거센 파도가 등대의 지붕 꼭대기를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파스넷 요트 경기는 보통 이렇게 험난한 조건에서 개최됩니다. 하지만 1979년 여름의 폭풍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상대하기에도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경기 중에 발생한 참사로 인해 여러 선수들이 목숨을 잃었죠. 매튜 시아는 그때 대서양 폭풍의 위력을 절감했습니다. 사람들이 휴가 때 놀러가서 보는 기분 좋은 파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마치 괴물들 같죠. 파도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달려드는데 하나가 지나가면 또 그 다음 파도가 달려들어서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폭풍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이 이런 기상이변을 일으켰는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기상 조건이 좋았어요. 아주 완벽했죠. 시야도 좋고 미풍이 불었어요. 우리가 1년 내내 기다린 보람이 있었죠. 1979년에 매튜 시아는 17살이었고 파스넷 요트 경기가 열리는 동안 그의 아버지의 배에서 선원으로 일했습니다. 이 대회는 해마다 손꼽히는 요트 경기였지만 1979년은 달랐습니다. 북미 대륙의 뜨거운 여름과 대서양 상공의 기상이변 그리고 아일랜드의 암초 위에 자리한 등대가 비극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1979년의 파스넷 요트 경기는 결국 참담한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1979년의 파스넷 요트 경기를 보면 날씨가 얼마나 예측하기 어렵고 무서운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일이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일이 끼어들어서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1979년 8월 10일 파스넷에서 서쪽으로 6,500km 떨어진 북미 평원의 하늘에서 조용히 작은 폭풍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이건 뜨거운 여름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뒤섞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폭풍우는 보통 별 피해도 주지 못하며 단 하루 만에 기세가 꺾입니다. 한편 대서양 반대편에 있던 파스넷 경기의 참가 선수들은 오히려 바람이 너무 모자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죠. 이때 미국의 상공을 흐르던 제트 기류가 살짝 남쪽으로 내려와서 작은 폭풍과 마주쳤습니다. 제트 기류가 폭풍의 상층부를 몰아붙이자 바람이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동쪽으로 떠밀려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에 바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날 밤 늦게 폭풍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선수들에게 전달됐죠. 우리는 팀워크가 뛰어났고 악천후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프랑스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파스넷과는 꽤 거리가 있었죠. 하지만 폭풍은 마지막 순간에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파스넷으로 향했습니다. 8월 13일 저녁 폭풍이 선수들을 강타했죠. 저는 그때 배멀미가 심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멀미가 지독했어요. 이 특이한 폭풍은 끊임없이 바람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만들어낸 산더미 같은 파도들이 제각기 다른 방향에서 배를 덮쳤고 배는 거의 조정불능 상태에 빠졌죠. 매튜뿐 아니라 노련한 선수들까지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 여기저기서 파도 부서지는 소리와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전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도대체 파도가 어느 쪽에서 오는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끔찍하게도 거대한 파도가 머리 위를 덮치는 거였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던 것은 도대체 그 거대한 파도가 어느 쪽에서 오는 건지 짐작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폭풍의 한복판에서 참으로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참사가 발생한 뒤 몇 년이 지난 뒤에야 기상 자료의 분석을 끝내고 특이한 현상이 있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성층권에 있던 차고 건조한 공기가 폭풍의 한복판까지 밀고 내려와 표면 제트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그 효과는 마치 제트 엔진과 흡사합니다. 이 표면 제트가 평범한 폭풍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각 조각마다 허리케인 하나에 해당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매튜 시아는 파도가 오는 방향을 종잡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큰일이었던 건 배가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죠. 거대한 파도가 배를 강타해서 거꾸로 뒤집곤 했는데 뒤집힌 배는 똑바로 일어나질 않았어요. 전 뒤집힌 배 안에 갇혀버렸죠. 그때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절망했어요. 아직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 말이죠. 매튜가 물밑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동안 가판에 있던 아버지는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나는 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은 걸 보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물에 엎드린 채 떠내려가던 사람은 분명히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를 본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죠. 배가 다시 일어난 뒤 창밖을 봤더니 정말 난장판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조난용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어떻게든 구조받으려고 애쓰고 있었죠. 저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사실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폭풍으로 인해 파스넷 요트 경기에 참가 선수들 중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갑판에서 쓸려나간 사람들이었고 또 일부는 배 안에 갇힌 채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혹독한 폭풍에는 구명보트도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때 같이 폭풍을 겪고 살아남은 제 친구들하고 또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요트로 세계를 일주했는데 그들은 모두 이곳 아일랜드에서 만났던 것과 같은 날씨는 그 후로 2번 다시 볼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바람과 날씨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도 무릎을 꿇었죠. 하지만 태양계에서 가장 큰 파도를 일으키는 건 또 다른 바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바람이죠. 그것이 과연 어떤 바람인지 보려면 서쪽으로 17,000km나 떨어진 태평양의 한 화산섬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와이에서 가장 높은 산맥에 위치한 이 천문대가 바로 그곳이죠. 하지만 이 바람은 시속 640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주로부터 오는 이 바람을 태양풍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지구에 도착하면 지상 최대의 장관이 연출됩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태양은 전기를 띤 다양한 입자들을 우주 공간으로 분출합니다. 태양풍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은 시간당 640만 킬로미터를 여행할 수 있지만 태양풍에 포함된 대전 입자의 수는 너무 적어서 머리카락도 일어서지 않죠.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개의 입자들이 우리들의 몸을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는 순간 그 입자들은 벌써 반대편 우주 공간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는 태양풍을 보거나 느낄 수는 없지만 100km의 상공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자연계의 조명에서 그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남극과 북극에 나타나는 오로라죠. 지금 우리가 보는 오로라는 태양풍에 포함된 무수히 많은 전자와 대전 입자들이 공기와 충돌하여 일으키는 방전 현상입니다. 마치 우주의 무지개 같군요. 태양풍이 지구의 자기장을 통과할 때 그 안에 포함된 대전 입자들은 양쪽 극지방으로 이끌려 떨어집니다. 이 입자들이 대기를 때리면 오로라가 만들어지죠.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텔레비전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지구의 자기력이 대전 입자들을 유도하듯이 브라운관의 자기력이 전자의 흐름을 유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태양풍과 날씨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직 정확한 것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태양풍은 극지방의 폭풍 강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양풍의 입자가 대륙권으로 들어와서 구름과 폭풍의 양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죠. 과학자들은 아직 태양풍의 역할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우주의 힘도 지구의 날씨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차츰 깨닫고 있습니다. 이 얼어붙은 땅은 우리 여행의 종착역이자 바람의 여행이 끝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적도에서부터 추적해온 바람이 이 마지막 대류 순환에 들어오기까지 약 14일이 걸렸습니다. 참으로 험한 여정이었죠. 이곳 오로라의 땅은 극지방으로 향하던 바람의 여행이 마침내 끝나는 곳입니다. 약 2주일 전 열대 무풍대의 고요한 정적에서 시작된 뜨거운 바람은 허리케인과 바다의 폭풍 등 참으로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처럼 소란을 떨던 바람도 이곳 극지방에 이르면 바닥으로 가라앉아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곧 대기의 순환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바람의 거대한 순환은 지구의 구석구석에 온갖 종류의 날씨를 선사합니다. 바람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대기층을 휘저으며 세상의 모습과 또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입니다.